요 댓글 하나만 더 읽고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일본에 살고 있어요. 일본 영주권자예요. 국적은 한국이고 주민증도 살려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일임이 가능한가요? 올 봄에 한국에 가서 증권계좌를 만들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9월에 한국 가는데 만약에 일임이 된다면 그때 하려고요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 신분, 제 동포분들, 우리나라 주민증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제 동포분이든 아니면 완전히 재미교포분들, 한국 국적이 없는 재미교포분들, 한국 주식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재미교포분은 미국 주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교포분이 한국에서 계좌 터서 한국 주식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 일본 영주권자 분들도 한국 주식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똑같이 일본에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일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한국 오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들르시면 계좌 개설부터 일임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가 외신 한국,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이 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제기했는데, 글로벌 AI 산업호황이라는 호재도 이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지적인데,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 이분인가 보다, 그죠? 자,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라고 평가했고요.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것은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렌은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와 닉스가 AI 인프라 붐의 수혜자이고, 코스피가 10년 만에 최저인 이 포드 PER을 얘기하는 거죠. PER이 5.5배에 거래돼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강세론자들 주장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는 이런 단순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렌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인데,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33일에 달했고요. 반면 일본 니케이 225가 4일, 홍콩 항생지수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인데, 근데 홍콩에는 반도체 IT 비중이 낮잖아요. 금융 비중이 높고.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는 정부가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을 받았는데, 골드만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6월 SK 하이닉스 주가가 5% 움직일 때 ETF 리밸런싱 물량이 이 종목 일평균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교란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뒤늦게 기본 예탁금을 올리고 개인 접근을 제한했지만 렌은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이 됐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믿고 뛰어든 개인들이 이 외국인 이탈 속에 큰 손실을 떠안았다는 건데, 가장 인기 있던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6월 고점 대비 84% 폭락했고 36만 개 증권 계좌가 강제 청산이 됐으며, 이 중 62%는 35세 이하 젊은 층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렌은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려고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끌어올리면서 시장 과열을 시켜야 할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를 제 방송을 보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렌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실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면서 한국 정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자성할 때라고 경고를 했고요. 한편 외국계 운용사들의 시선도 싸늘한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픽테트 자산운용, 로베코,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 등은 7월 코스피가 사상 최대인 33% 넘게 폭락해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지나친 변동성 탓에 재진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약간 이 기사에 몇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들은 동의하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렇잖아요. TSMC도 시총이 너무 큰데 대만 증시에서 TSMC도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가 한때 시총 1위가 되기는 했었지만 지금 다시 반토막 이상 나면서 밑으로 떨어졌고 도요타를 비롯해서 소프트뱅크 등등 그리고 많은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비덴부터 해가지고 닌텐도 등 또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그래서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65% 폭락을 했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전체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그렇지 그 섹터의 이 반도체의 비중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시총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이 변동성을 가지고 이게 뭐 한국이 투자 부적합 나라가 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삼전 닉스 홀짝 장세에 지쳤다. 개미들 코스닥 성장주의 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거래일에 사상 최대폭으로 치솟았던 코스피가 3일 5% 넘게 후퇴했고요. 삼전 닉스가 각각 9%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반면 코스닥은 로봇,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고요. 지금 적산백 나서요. 3일 내내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코스닥 성장주가 엇갈려 강세를 보이는 이 홀짝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날 코스피 하락에도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잇따라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을 새로 제시했고요.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4월 연속 폭락한 뒤에 30일을 하루 만에 17.9% 급등한 6,595에 마감을 했고요. 지수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역대 최대였었죠. 이날 하락은 전거래일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수급 주도권도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지난 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 7조 2,4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이날 2조 8천억 정도로 매도했고요. 기관도 한 2조 팔아치웠고 개인만 홀도 4조 6,500억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대형주였고요. 지난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한 하이닉스는 이날 8.79% 어제죠. 떨어지면서 156만 7천 원에 마감을 했고 전날 26.8% 폭등했던 삼성전자도 8.7% 빠지면서 23만 9,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 사이 코스닥으로는 순환매가 유입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코스닥 지수가 한 1.36% 이 떨어진 709.99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를 했고요. 지수가 한때 또 5.26까지 올라가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이 됐었어요.
다만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2.44% 상승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로봇주와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로보티즈가 전거래일보다 17.5%,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3전 목표가를 49만 원으로 올렸다는데 시장에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인상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련 대책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대형주로 집중이 됐고요. 개인 자금이 일부 분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유독 컸습니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최근 급락이 기업 펀더멘탈 악화보다는 레버리지 상품 청산과 수급 불균형 등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고요. 이날 모건 스탠리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그전에는 중립이었나 보네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제시했고요. 최근 급격한 매도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과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AI와 산업재 관련 종목에 다시 진입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현 지수에서 목표치까지 약 36%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같은 날 골드만삭스도 전자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오히려 만 원 더 올렸어요. 49만 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주가가 약 40% 조정받았지만 회사의 핵심 펀더멘탈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매도 콜을 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이었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비중 확대를 의견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주는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다행이고요. 자,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화 38%, 엔화 50%, 동아시아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표에 각 나라 환율의 달러 대비 평가 정도인데, 스위스 프랑, 45%, 영국 파운드가 19%, 유로가 13.8%,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네요. 반면에 싱가포르, 브라질 헤알,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마이너스 38, 홍콩 달러, 일본 엔화, 대만 달러. 대만 달러도 61%나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해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며 자국 통화의 저평가 해소에 나선 가운데 원화와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대만 달러 등 동아시아 통화가 구매력 수준보다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일 발표한 2026년 7월 빅맥 지수에 따르면 원화는 달러 대비 38.3%나 저평가됐고 대만 달러, 엔화, 위안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빅맥 지수는 이 각국의 빅맥 가격을 미국과 비교해서 통화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이죠.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맥도날드가 다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환율에 따라서 어디는 너무 싸고 어디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빅맥의 가치를 가지고 이 환율이 얼마나 빅맥 하나가 주는 그 가치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여기서는 비싸게 여기서는 싸게? 환율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빅맥 지수가 각국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서
미국과 비교해서 통화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유럽 통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고 동아시아 통화는 싸게 거래되는 글로벌 통화 불균형을 이 빅맥 지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품의 달러 유로 표시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미국과 유럽이 동아시아 통화 저평가를 무역 불균형과 자국 제조업 악화의 원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통화 약세는 자국민에게도 불리한데요. 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서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는데 미일 정부는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그리고 달러 매도 방식의 이 공동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했다고 공식 인정했고요. 이후 달러당 엔화 값이 163엔대에서 156엔대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율이 떨어졌단 말은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미일 양국은 미국 페드의 피마 레포 기구 레포 퍼실리티를 활용할 예정인데 이 피마 레포는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직접 매각하지 않고 연준에 담보로 맡겨서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본은 연준의 이 피마 레포를 통해서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엔화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외화 개입 실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미국은 일본의 국채 매각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어서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엔화가 계속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면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 달러를 일본으로 가져가 오면서 그러면 달러를 팔아서 일본 엔화를 매수해야 되는데 일본 엔화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67 이러고 있는데 30년도 마찬가지고 5% 넘는데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러면 미국 시장 전체가 금융 시스템이 와장창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타코하는 이유도 이 10년물 국채랑 30년 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이 피마 레포 기구를 통한 달러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있고요. 21년 12월 연준과 필요시에 이 피마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유한 적격 증권을 활용해서 최대 600억 달러 한도에서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과는 별개로 외환시장 불안 시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죠. 문지성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요. 한국 정부는 수출 대기업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해외 보유한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서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하락했던 달러당 지금 원화값이 1,431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달러당 원화값 평균치를 1,451원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1,397원, 28년에는 1,361.5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불균형의 핵심인 이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제를 고수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서 국제 공조의 실효성은 불투명한데요. 중국은 시장 변동 환율제를 운용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정부가 기준 환율과 변동폭을 관리하는 이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달러당 위안화 값을 지난 1년 새 7.2위안에서 지금 6.75위안으로 6%가량 절상했지만 서방에서는 아직도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방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주장까지 나오지만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절상되면서 일본의 자산시장 거품과 장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제시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너네들 통화 너무 지금 환율이 잘못돼 있어. 절상시켜야 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또 근거 자료를 딱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면 원화값이 점점 더 강세로 갈 수가 있고,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이 피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97원. 근데 요게 28년까지 1360원인데 요즘은 자산 가격이 워낙 이제 빠르게 변동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는 훨씬 빨라졌어요. 생각보다 1360원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강해지죠. 오늘도 지금 28분이 좀 전에 왔다 가셨는데 미국 주식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좋기는 한데 한국은 세금이 없고 이제 원화 강세로 들어가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전에 주식으로 터져도 미국 주식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손이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미국 주식은 세금도 내야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나고 보니까 1350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돈 벌어서 원화로 환전하려고 했더니 환전해봐야 돈이 안 되더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HB1 냈다. 미판매 50%가 급증을 했다고요? 자,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고요.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1년 만에 5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주도했고 전체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3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기아가 발표한 올해 7월 미국 판매 실적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한 16만 5,284대로 집계가 됐고 현대차는 제네시스 포함해서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한 8만 9,427대를 팔았고요. 기아는 6.7% 늘어난 7만 5,857대를 기록하면서 이 두 브랜드 모두 각각 역대 7월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 6,947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해서 3.9% 성장을 했고요. 이번 실적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단연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7월 현대기아의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총 43,727대로 전년 대비해서 52.2%나 급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가 35% 증가, 기아가 76.6% 늘어났군요. 하이브리드 차 호조에 힘입어서 7월 그룹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5만 937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7% 증가했고요.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30.8%에 달했네요. 반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요 40.5% 줄었어요. 현대가 4,545대 마이너스 46, 기아가 2,665대로 마이너스 27.7. 전기차 이 세액공제 혜택 종료 등 현지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차종별로는 SUV 라인업이 견조한 수요를 유지했고요. 현대차는 투싼과 산타페, 기아는 스포티지와 텔루라이드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전체 실적에서는 이 양사 흐름이 엇갈렸는데 현대차가 지난달 세계 시장에서 총 31만 8,454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 감소했고요. 국내에서는 4만 8,000대, 해외에서 27만 대. 해외 판매가 이제는 5배가 넘네요, 보니까. 반면 기아는 전년 대비 13.4% 증가했네요. 그래서 총 29만 8,000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가 31만 845대인데 기아가 29만 8,000대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그죠, 이제?
자, 현대기아는 하이브리드 차를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전동화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이 기사만 보면, 와, 미국 판매 50% 급증해서 이게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긴 했는데, 전체 판매량은 네, 줄었네요. 현대가 5.1 감소했고 반면에 기아는 네, 늘었습니다. 자, 한국 주식 시장은 거품일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자산시장의 거품이다. 지나고 보면 뻔해 보이는 사건인데도 매번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간다. 주식시장의 이 버블 스토리는 단순한데 처음에는 실제 호재가 등장하고 그 호재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주가 상승이 또 다른 수요를 불러오고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하지만 유동성이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죠. 시장은 어느 순간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돈이 유입되는 속도가 이제 줄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앞다투어 던지고 버블은 터집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과정도 비슷했고요. 당시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등장을 했고 먼저 관련주들이 올랐고 사람들은 신경제가 열렸다고 생각하면서 주가 상승이 본격화됐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도구에 힘입어서 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이 됐는데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였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260% 올랐죠. 그때 당시에. 이 여파는 한국에도 미쳤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98년 말부터 2000년 3월까지 280%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르는 종목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버블이 터지자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78%, 코스닥은 81%까지 폭락했습니다. 2026년 한국 주식시장은 어떨까? 25년 정부가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삼전 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주가는 빠른 속도로 올랐고 AI 혁명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이 기대가 확산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여기에 유동성이 가세했죠. 개인들은 예금을 빼고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율을 큰 폭으로 높였고요. 코스피는 2024년 말에 2,400에서 이번 6월 달에 9,100을 넘어서면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 수요를 부르고 이 수요가 다시 주가를 올렸고 그러던 주가가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증시 주변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촉매가 됐고요. 2025년 초에 50조대였던 주식 투자자 예탁금은 26년 6월에 139조 원까지 늘었다가 7월 말에는 104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줄어들며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약화가 됐고요. 근데 이 104조 원으로 떨어진 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를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잖아요. 닷컴 버블은 미국에서 비롯된 버블에 한국이 편성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고유한 특성이 더 큰 역할을 했고요.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압도했고 하지만 7월 이후 하락률도 단연 두드러집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의 특성에 더해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등의 제도 변화가 변동성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거품인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이익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변화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반면 그간 주가 상승이 유동성과 과열된 투자 심리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주가는 빠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투자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주가와 펀더멘탈 간의 괴리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 건데 혼란한 시장에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세운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막 올렸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다시 낮추잖아요. 애널리스트조차도 그 섹터의 전문가 애널리스트조차도 이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게 주가 흔들림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 투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그런 전문 투자 기관에서는 지나치게 저평가됐을 때 좀 사고 이번에 좀 과열될 때 좀 팔아주고 그 정도 역할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거품인가? 이 반도체 때문에 착시가 있었던 거죠. 시총의 50%가 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박살나 있었잖아요. 거품이 아니라 엄청난 지금 할인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 주식시장으로 약간 일반화의 오류? 반도체는 거품일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져보면 지금 반도체는 거품일까? 이런 질문이 더 정확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칼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답의 값이 0이 되는 AI 시대.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답 찾기 교육에 익숙한 꼰대인 탓일까?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현장을 담은 책 IB를 넘어 KB로 읽으며 든 첫 생각은 진도는 언제 나가나 였다. 제주 표성고 졸업생은 모교를 한 개의 질문에 10개의 답이 아니라 10개의 반론이 나오는 학교라고 소개했고요. 제주 표성고가 그렇습니까? 한 학생이 답을 말하며 새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근거의 한계는 그러다 보니 수학 시간에 미분이 뭐냐는 질문 하나로 2~3시간을 쓰게 된답니다. 수업이 난리법석이겠다 싶었다. 그런데 얼마 뒤 흉으로 쓴 그 단어의 격을 찬사로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난달 23일 웅진재단의 이사장 신현웅, 이 웅진재단 수학영재 장학생 멘토링 행사에서 이 김민영 에든버러대 교수는 수학의 발전 과정을 이 난리법석으로 정의를 했답니다. 나 같은 문외한에게 수학은 한치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엄밀함의 세계인데 그런데 그 분야 석학이 수학의 역사를 난리법석이라고 그렇게 부르다니 깜짝 놀랐다. 자, 사례가 걸작인데 수학계 최고 권위인 이 필즈상 수상자인 이 허준희 교수님도 이 상 받으셨죠. 필즈상의 수상자인 게르트 팔팅스가 1988년에 발표한 피진호지 이론 논문은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많아서 당대에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틀린 논문이 한 세대의 연구 주제가 됐고요. 질문이 반론을 낳고 반론이 다시 질문을 낳은 이 24년의 난리법석 끝에 패트 숄처가 퍼펙토이드 공간이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필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팔탕스의 틀린 논문 때문에 필즈상이 하나 더 나온 셈이라고 했고요. 예외 아니냐고 김 교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맞는 논리를 통해서 수학이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요. 잘못된 추측과 결함 있는 논리를 통해서 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수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류야말로
창조의 동력이다. 이런 생산적 오류야말로 AI 시대에 인간의 존재 이유일 수가 있고 정답을 내는 건 AI가 훨씬 잘한다. 클릭 한 번에 정답이 쏟아지고 흔해진 재화의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 정답의 가격은 영에 수렴할 것이다. 경제학의 오랜 원리가 기억난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이 영에 수렴하면 보완제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계산기 덕분에 계산이 흔한 일이 되자 무엇을 계산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소중해졌듯이 마찬가지다. 정답이 흔해지면 그 정답에 반론을 제기하고 통찰력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집단 안에서 더 많은 질문과 반론이 오갈수록 더 많은 가치가 창조가 되고 그런 난리법석의 판이야말로 창조의 현장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말미에 이 난리스러운 발전 과정이 AI로 재현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 교육은 거꾸로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정답이 요구된다. 마친 학생은 칭찬을 받고 틀린 학생은 주눅이 든다. 오답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 난리법석은 수업 붕괴의 또 다른 이름으로 격화가 되고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재화를 생산하라고 학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이제 내게 아이비 교실이 달리 보인다. 미분이 뭐냐로 보낸 2~3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뉴턴이 그 개념을 창안하며 던졌을 질문과 반론을 재현한 시간이었다. 박하식 전 민사고 교장은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이 명문대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힘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 원천은 왜를 묻고 반론을 세우는 훈련이었을 것이다. 한국 교육도 답을 맞히는 교육에서 반론을 세우는 교육으로 오답을 지우는 교실에서 오답과 씨름하는 교실로 바뀌어야 한다. 교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난리법석이어야 한다. 진도부터 걱정하는 나 같은 꼰대에게는 삼키기 어려운 결론이지만 삼켜야 한다. 네. 그 이스라엘 학교 가보면 난리법석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제가 월간 전망 어제 일요일 날 오후 3시쯤 와서 어제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갔거든요. 할 때마다 제가 수학의 난제를 푸는 느낌이라 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수많은 이 보조 지표도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부터 스토캐스틱, RSI 뭐 이런 피보나치 수열 이 전부 다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게 저는 수학적 난제를 푸는 건데 그걸 녹화를 해서 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댓글에나 결과를 보고 네가 맞췄니 못 맞췄니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맞췄니 못 맞췄니. 근데 그런 악플이 올라와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주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의 저의 논리를 보고 시장을 저렇게 저런 논리로 전망을 한다고 그 논리를 보고 제가 뭐 외국인 옵션 포지션까지 다 분석을 하잖아요. 파생을 했으니까 주식만 하신 분들이 못 보던 세계를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저의 아이디어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그 위에다가 또 더 좋은 논리를 쌓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더 나은 그런 시장에 대한 이 비밀을 푸는 미국의 짐 사이먼 같은 인물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처럼 금융의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돈 벌어와야죠. 금융으로 돈 벌어오는 그런 고수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법석인 주식시장에 다음 달은 어떻게 되고 다음 내년은 어떻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강한국 작가처럼 퀀트로 막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강 작가의 퀀트 분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논리를 배우는 거죠. 그런 논문 그런 논문의 접근 방식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난리법석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답을 갖고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 정답 맞췄어? 네, 맞췄어가 아니라 어떤 논리로 그런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가.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맨 신방 일정이 너무 팍팍해서 업로드가 늦은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월간 전망 이런 거에 나도 와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번에 목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긴급진단 한국증시 어디로 가나 한국경제신문 본사 18정 다산홀에서 언제 한다고요? 8월 6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여기 이현택 연구원도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끼리 아마 토론을 벌여볼 것 같습니다. 이현택 연구원이 또 다른 하나의 수학자 개념이잖아요. 이현택 연구원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공부한 거랑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유영근 대신정권 연구원도 나오더라고요. 이 반도체 에너지잖아요. 아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한경 프리미엄 구독자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 날 6시 반에 한국경제신문 본사 18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